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지금 밝아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시는 집합건물에 관리단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분들, 그리고 임차인분들, 모두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비와 관련되어서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임대차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관리비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죠. 관리단에 있는 있죠. 관리인께서나 관리위원회에서는 또 관리비를 이렇게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그 관리비가 부풀려져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관리비는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 너무 부풀려진 그 관리비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 호텔 같은 경우에 그 임대 계약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호텔 운영사에서 그 수익금을 주지 않았을 때 또는 상가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이 그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임대료를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있죠.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이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있죠.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씩.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화상으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전략을 제가 제대로 이렇게 잡아 드릴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리비나 임대차 관련 소송과 관련된 필수 사항이니 여러분들 요 정도는 또 실전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 정도는 좀 필히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채권입니다. 채권.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권리에 관한 법을 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 민법은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은 있죠. 법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이와 동시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에는. 그래서 채권에서 이렇게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법원한테 뭐 누군가가 돈을 안 주고 있어요라고 해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절차가 소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송의 종류에는 있죠, 여러분들. 확인의 소가 있고요. 이행의 소가 있고 형성의 소가 있게 됩니다. 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확인의 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도 소송을 할 때 뭐 확인의 소 이렇게 하는 거죠.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비라든지 임대차 관련되어 가지고는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안 주고 있어요."라고 하는 좀 "이행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요런 이행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행의 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형성의 소라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새로운 발생하는 과정에 있는 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권리에는 있죠.
재산권과 신분권이 또 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민법에서 권리에 관한 법이라 했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도움과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했죠. 그다음 권리에는 재산권과 신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재산권에 대해서 볼 거니까 재산권에는 또 물권과 채권이 있게 됩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채권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채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뭐든지 우리가 법률 그 어떤 어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계약이 일단은 성립이 되어야만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 돈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14가지가 있어요. 뭐 등료계약, 매매계약, 그다음 교환계약, 그다음에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그다음 고용계약, 그다음 도급계약, 현상광고계약, 위임계약, 임치계약, 조합계약, 화해계약, 종신정기금계약 이렇게 있는데 관리비 관련된 것은 도급계약일 수도 있고 위임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유튜브를 보면 위임계약을 해라고 했죠. 도급계약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 관리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를 좀 요거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는 대금 지급 청구권은 뭡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이게 대상권인 거죠. 대상권. 대상권인데 뭐라는 겁니까? 돈을 달라는 걸 금전 채권을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들이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을 달라는 것이니까 이게 대상권은 맞죠. 대상권.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내한테 달라는 건 내한테 돈을 줬으니 왜 니는 소유권을 왜 내한테 이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받고 싶은 거는 비금전 채권인 거죠. 그래서 대상권이면서 이거는 비금전 채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청구권 있죠. 차임 지급 청구권. 자, 요 같은 경우도 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있죠. 왜 임대료를 안 주느냐 이거죠. 그거는 재산권이면서 금전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사용 수익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청구권이죠. 재산권이면서 이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돈이 아니고 이 비금전 채권이 되죠. 그 다음에 위자료 지급은 돈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대상권이면서 금전 채권이고 양육비를 지급해달 이게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재산권과 금전 채권이고요.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을 분할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재산권이면서 비금전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그 금전 채권이나 비금전 채권에 따라서 저 뒤에 보면 제가 가압류를 해야 될지 압류를 해야 될지 가점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가져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통지를 많이 하죠. 통지라는 말. 통지라는 말은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여러분들 알려주는 행위인데 우리는 보통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죠.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래서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특히 호텔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운영사에서
자기들이 수익금을 갖다가 뭐 1년치는 확정 수익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2년치를 확정 수익금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수익금이 밀린다든지 뭐 확정 수익금을 갑자기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통지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이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한 운영사에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한테도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고 비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있죠. 아까 비금전 채권 몇 가지를 봤죠.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비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동의라든지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따라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 무슨 말이냐면 임차권 양도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내가 지금까지 그 임대인한테 월세를 꼬박꼬박 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내 말고 다른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뭐 2년 계약을 했다 칩시다. 근데 임차인이 1년 정도 하고 자기는 어떤 뭐 다른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 자기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음 임차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면 영업을 하실 분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지금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있죠. 그 권리금 같은 거는 받겠죠, 자기들이. 그래서 뭐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본인들끼리의 그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죠? 돈은 꼬박꼬박 줄 거죠. 이렇게 바뀌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금전 채권이기는 하더라도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임차인은 있죠. 새로운 임차인하고 양도 계약서 있어야 되겠고 또 기존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한테 양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있죠. 또 이 부분은 여러분 호텔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호텔에서도 새로운 운영사로 바뀔 때도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죠? 여러분들 구분 소유자 호실마다 예를 들어서 501호라고 한다면 501호 호텔 그 객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 있죠, 여러분들. 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사를 다른 곳에 바꾸려고 하는 운영사를 갖다가 그 양도를 해주는 경우에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없이 만약에 본인들이 한다면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요거에 대해서는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통지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보전 절차가 있는데 뭐냐면 요거는 채권 보전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을 때 관리비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임대차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돈을 못 받았을 때 보전 절차, 보전한다면 채권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버리는 이 절차를 말하는데 이게 압류라든지 가처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와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아까 비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보존 절차 목적은 채권 보존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뒤에 압류를 하죠. 근데 세금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금의 경우는 바로 압류가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비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죠. 뭐 압류를 하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강제 경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집행권을 받으면, 아니 그러면은 그 비검전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그 관리단이 형성되어 가지고 제가 소송을 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가처분 관련된 것도 비금전 채권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어, 그렇게 처분 금지라든지 점유 이전 금지라든지 접근 금지라든지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있죠. 하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뭐 안 나가면 그 말이잖아요. 안 나가면.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가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청구 취지에다가 하나 좀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들. 간접 강제도 함께 합니다. 간접 강제. 그리고 그다음에 한 번 위반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처분도 할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또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하시면 변호사분들하고 의논하시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있죠. 관리비. 관리비를 갖다가 이렇게 내지 않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적법하게 그런데 관리비가 나가는 경우에 제가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3년 있죠. 3년 동안 관리비에 대해서 소송을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임대료도 마찬가지 임차인이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등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채권자 입장에는 3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상사 채권은 5년 있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3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있죠.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비와 임대료 요 부분 우리는 좀 집합 건물에서 거의 대부분이 요거 말고는 일어나는 경우 드물거든요. 여러분들 호텔 임대료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3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척 기간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이 대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집합 건물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대척 기간이 좀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자 소송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제척 기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척 기간은 그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1심에서 판결에서 어떤 사람이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소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2심은 뭐 2주 동안에 반드시 상소를 해라라고 하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 대척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대척 기간이 뭐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법에서 정한 딱 기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척 기간은 당사자가 있죠. 어, 채권자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권리 실현이 그 기간을 도과했는지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도과했다면은 소를 각하하게 되고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소멸시효는 판사가 직권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주장을 하든 채무자가 주장하든 유리한 사람이 반드시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주의의 원칙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척기관에는 그리고 제소기관인 제척기관과 제소기관이 아닌 제척기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소기관이 아닌 제척기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인데 요거는 그 우리가 지금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년차 하자는 1년차 하자 내에 있죠. 관리단이 조직되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년차 하자는 2년차 하자니까 2년 내에 해야 되고요. 이 타적 기간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도급인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급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건물주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이 있고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도급인이라 하는 거 수급인은 뭐 시공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죠. 그래서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을 안 했을 때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이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재판 외의 권리 행사 기간이며 재판상 청구가 아니더라도 있죠.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용 증명이라든지 예, 또는 내용 증명서를 보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6개월 내에 물론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입니다. 도급인이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사의 하자라든지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하였다면 그 기간 경과 후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더라도 6개월 내에 그다음 수급인으로서는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시공사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관리단 조직되어서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관리단의 조직이 정확하게 되고 나서 그 여러분들 소송을 하죠. 여러분들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적법한 관리인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여기 하자 부분에 대한 내용 증명부터 발송을 해야 되는 걸 맞는데 발송해야 되는 걸 맞는데 어느 부분이 하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자 진단업체부터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자가 있다라고 있다 없다가 돼 있는 그 항목별로 해서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하자 진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요 하나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관리단이 조직되어서 그 관리업체를 여러분들이 기존의 관리업체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관리업체를 여러분 데리고 오든, 공기업찰에서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력 관리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인력 관리만 하는 거지. 그 건물이 뭐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공사 형태의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관리업체들이 도급계약을 하려고 하느냐면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좀 심한 말을 처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비가 많이 있잖아요. 부풀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도급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위임 계약을 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14가지의 전형
계약이 있죠. 그래서 위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꼭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고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멸시효는 있죠. 소급효 효력이 있죠. 그리고 그 소멸시효의 중단도 있고요. 직권도산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구별 방법은 법률에 시효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구나 하는 것도 없으면은 대책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뒤에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앉아 2부에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